연준이 뭐가 문제만 생기면 금리를 떨어뜨리고 네네. 양적 완화를 해주는 맞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앞으로 시대가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네.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야 되는 거지 비트코인을 키우는 게 미국의 목적은 아닙니다. 아니죠. 방산 섹터가 그냥 전쟁 났으니까 단기적으로 오르고 빠지고 이런 관점을 안 봅니다. 네. 지금은 미국 스스로도 지금 리쇼링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와서 전력 인프라 다 까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그 부분들은 이미 다 시작됐고 그래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경제 현상 속에 주목해야 되는 변수가 무엇이고 우리는 이런 거시경제의 변동성을 어떤 결로 이해를 해야 되는지 특히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채권 시장, 이 흔들리는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전문가 모셨습니다. 성상현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멋있게 하고 나타났어요. 자, 두 번째 함께 하실 분이죠. 문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DB증권 문홍철입니다. 안 오셨네요? 제가 생각했던 유머면 어떻습니까? 문 팀장님. 당황스럽습니다. 문 팀장님 빨리 오세요. 왜 이렇게 늦고 그러세요? 조만간에 한번 뵈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고, 저번에 3자 토론 이렇게 진행했더니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 경일남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 문홍철 팀장님이랑 저를 그래도 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음에도 키워주십시오. 한번. 예. 잘 키우니까 잘 키우게. 예. 하여튼 찾아주셔서 또 감사하고 네. 우리 시장을 한번 긴급 진단해 보기 위해서 네. 포문을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냥 큰 틀에서 네.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네. 중동 전쟁 이후의 뭐 시장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큰 틀에서. 중동 전쟁, 저는 사실 뭐 중동 전쟁이 네. 이렇게까지 뭐 격해진다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엄청나게 지정학 이슈로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전쟁은 언제나 자산시장 관점에서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네. 결국은 전쟁 때문에 빠진 거는 대부분 다 회복이 되더라. 그런데 이게 뭐 유가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상승을 시키고 그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다시 엄청나게 이어지고 이러면 당연히 자산시장에서 추후에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런 관점이 아니라고 하면 전쟁은 언제나 매수의 기회였고 그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 가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뭐 정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으면 그거는 그 다음 내일 좀 더 악화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이 있더라도 네. 자산시장 관점에서는 진입을 해볼 만한 시점으로 우리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 하고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 예. 이 전쟁이 끝나면 결국은 다시 또 미국 경제는 자기들이 가려고 했던 방식으로 이 금융시장을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결국 미국은 미국 자체의 GDP를 명목 GDP를 특히 그리고 실질 GDP를 올려가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는 실질 GDP만 오로지 그냥 타겟팅을 계속 보고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 앞으로 미국의 뭐 5년 사이클, 10년 사이클에서는 명목 GDP가 어떻게 커지는지도 매우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 있잖아요. 네. 명목 GDP 대비해서 1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네. 2차 대전 때 한 80년 전에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랑 그때 국가 부채 비율이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그 높은 부채 비율이 결국은 부채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GDP를 올리는 방식으로 그 부채 비율을 낮췄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으로 이 부채 문제, 부채 위기를 해결해 나갈까? 과연 우리가 개인들이 하는 것처럼,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흑자를 내서 빚을 갚는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을 할까? 아니면 80년 전에 했던 방식과 똑같이 정부의 GDP를 키워서 이 국가 부채 비율이 다시 떨어지는 방식으로 해결을 할까라는 관점에서 저는 후자를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그 말씀드리는 말이 우리는 좀 어려운 용어지만 금융 억압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재정 지배력이라는 용어에도 좀 익숙해져야 된다. 네.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모든 경제 문제를 중앙은행에 맡기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관계없이 현재 상황에서는 GDP를 올리는 방식으로 계속 재정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미국이 했던 방식은 그거예요. 돈을 갚아서 흑자를 내서 돈을 갚는 방식이 아니라 네. 정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GDP를 키운다고 한 거면 투자를 더 해가지고 이 덩치를 키운다라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재정 적자는 적자만 놓고 본다고 하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대신 그 비율은 좋은 방향으로 이 재정 지출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비율은 어느 순간부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AI 산업에 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이 AI 산업을 기업들과 함께 키우려고 하는지 그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의 일환입니다. 네. 모든 거를 민간에 맡기지 않겠다. 결국은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나오고 정부의 GDP를 확실히 키울 수 있는 산업에 집중할 거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따라와라. 대신 공동 투자하자. 사실 이게 미국이 뭐 자유시장 경제에 모든 걸 맡긴다? 라는 우리가 20, 30년 동안 봐왔던 방식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방식으로 앞으로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그리고 뭐 어떤 칼럼을 볼 때는 항상 정치 경제의 문제로 이 사건들을 항상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큰 틀에서 소위 정치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 현상들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토론자 자격으로 주셨던 의견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드리면, 예를 들면 IMF의 경제전망 4월 보고서에서 네. 굉장히 재미있게도 성장률을 조정하지 않았어요. 한국 경제를 네네. 1.9%로 유지시켰어요. 근데 물론 유지시킨 그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경으로 평가를 해요. 26조 원가량의 추경을 편성한 것이 네. 중동전쟁의 여파로 경제의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건 맞지만 추경을 편성함으로써 그 하방 압력으로 예를 들어서 추경이 없었다면 성장률을 1.9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을 것을 그것을 다시 상쇄시키는 효과가 발생했다. 네. 물론 추경이 GDP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맞겠죠. 다만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도 물론 있겠죠.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나요? 없으면 추경 편성을 왜 고민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부작용은 있겠지만 지금은 추경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상쇄시키고 경제를 원복시켜야 된다라는 의지가 발동된 거겠죠. 그렇게 일단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주셨던 의견에서 굉장히 인상 깊은데 재정도 더군다나 이런 전쟁 와중에 세계적으로 국방비 예산을 올려잡잖아요.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지만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당연히 국방비를 올려잡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예산을 계속 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부채를 더 늘려나가면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한 가지 주된 요소가 국방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지경학적인 분자화 현상 속에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 부채의 의미가 크게는 뭐 두 가지인데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혹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부채를 짊어져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빚에 의존해서 사업을 생각보다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되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부채를 상환해 나가는 능력이 있으니까 투자나 사업의 기회를 갖고 성장의 기회를 갖고 부채를 상환하니까 이건 선순환이에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부채를 짊어지는데 성장을 유도하지 못하고 성장을 유도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럼 부채 의존해서 성장을 도모하려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채를 갚을 능력이 더 손실돼요. 부채 악순환에 빠지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네. 이 부채 경제가 네. 저도 세계 경제를 지금 부채 경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도한 재정 부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시나리오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네. 현금 흐름이 나오는 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금리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양적 완화와 제로 금리 시절, 네네. 그러니까 연준이 뭐가 문제만 생기면 금리를 떨어뜨리고 네네. 양적 완화를 해주는 맞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앞으로 시대가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네. 왜냐하면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은 과거에 우리가 봐왔던 연준의 5%, 2% 그리고 그 예전에는 2%보다 더 낮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도 제로금리, 저금리 이렇게는 못 갑니다. 대신 큰 변수가 없는 한. 네, 그죠? 큰 변수가 없는 예, 예. 뭐가 펑 커지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들만, 그러니까 지금의 예를 들어서 부채를 일으킨다고 하면 그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만 계속 투자를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일례로 칩스법 있잖아요. 그게 정부가 1달러 투자할게, 민간 너희들 9달러 갖고 와, 우리 10달러로 뭐를 과학기술이나 반도체 투자하자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돌려말하면 보조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보조금 받아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어느 기업들인지 아세요? 대부분 빅테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생각지도 못하고 저 네. 밑에 있는 기업들은 돈을 못 받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 측면에서도 네, 양극화, 그걸 K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양극화라고 하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성장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은 과연 누군가? 이 네. AI라고 하는 산업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걸 정부 돈 혼자서 다 못합니다. 그러면 돈을 하나도 못 빌리고 크지 않은 기업이 그만한 돈을 빌려서 뭔가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놈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놈들만 이거를 계속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대신 이 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이 있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되면 소진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진된다고 하면 이게 정부가 계속 투자를 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정책 가이던스를 계속 심어주고 일정 부분 보조금도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이 산업을 판을 키워나갈 거라고 하는 거죠. 네. 이 AI라고 하는 거는 생태계를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10년 뒤에 우리가 AI 이걸 다시 만들겠다? 의미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2, 3년 내에 이 생태계는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기업 못 데려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로금리로 가서 모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네. 그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금의 이 모든 시대로 다 망가집니다. 저는 그래서 재정 지출을 지속하되 네. 중금리 중물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기업들 측면에서도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신 그 빅테크들이 결국은 투자를 계속 해가면서 네. EPS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다시 또 뭐 선행 멀티플은 떨어지는 방향.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서 멀티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이익이 올라가면서 멀티플이 떨어지고 그러면 저평가 측면으로 가면 또 다시 이게 올라가고. 그래서 미국 S&P 500의 흐름을 보시면 멀티플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그 멀티플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분해해 볼 수 있거든요. 네. 멀티플 때문에 이게 올라갔느냐 아니면 이익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느냐. 미국 S&P 500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보시면 대부분이 이익 조동치가 계속 상향되면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끌고 가는 기업들은 500개가 있다. 500개 기업 중에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렇죠. 걔들이 다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표를 하나 가져갔는데 네네. 그 표를 한번 보시면 2번 자료입니다. 네. 예. 그 왼쪽에 있는 게 미국 정부가 칩스법을 어떤 식으로 재정 지출을 할 건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인프라법을 어떤 식으로 재정 지출을 할 건지. 이게 2022년, 2023년도에 이 법안을 바이든 정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지출 그걸 연도별로 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출 경로를 지출 짜는 경로를 거죠. 짜죠. 예. 예. 2023년에서 2027년까지
확정해 놓은 예산 지출의 대부분을 몰빵하는 걸로 짜놨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가 2026년이죠. 예. 내년도까지가 사실상 지출이 거의 다 나갑니다. 그때까지. 네. 그러면 정부는 사실 2027년까지 이 반도체 기술, 과학 기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게 계획 자체가 사실 2027년까지 우리가 이 생태계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거를 따라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들이라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고 그 뒤에는 새로운 예산 편성을 또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은 매년 분할 균등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라 네. 2026년, 2027년까지 우리는 모든 거를 몰빵하겠다. 음. 그리고 올해부터 사실 나오는 게 OBB의 오빠 법안. 네. 그게 기업들한테 그 감세 법안 해주는 거잖아요. 네. 우리 오빠 문홍철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예. 사실 그것도 사실 시작됐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란 미국 전쟁에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기사화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많이들. 네. 예. 근데 기업들은 다 이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투자를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사이클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게 증시를 전망하거나 증시를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불확실성이 높은 그 전쟁이 지금 뭐 격화되느냐, 완화되느냐 이걸 봐가면서 뭐 단타하는 것보다는 네. 미국 정부가 이 AI 사이클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잘 워킹이 되고 있는지, 기업들은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아까 전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미국 정부는 부채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120%잖아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과연 부채를 줄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제가 다른 사람들과 좀 보는 관점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네. 혹시 이게 세계 양동이라고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어요? 세계 양동이. 네. 네. 저는 이거 달러를 설명드릴 때 네. 세계 양동이 이론을 항상 설명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달러는 전 세계가 쓰는 기축통화입니다. 네. 그거를 풀 수 있는 곳은 미국 정부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가 적자를 낸다고 하는 거면 달러를 찍어가지고 적자를 낸다고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네.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받아갈 수 있는 곳은 흑자를 낼 수 있는 그 국가들, 예. 흑자를 낸 국가들 아니면 미국 민간 기업들입니다. 그럼 결국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 재정 적자가 계속 나고 있다? 그러면 민간이든 신흥국 어디선가에는 계속 흑자가 나고 있다는 거입니다. 달러 입장에서. 네. 그래서 정부가 적자를 계속 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막 기사를 보면 정부 적자 때문에 미국 망한다 이런 기사가 많거든요. 근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반대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정부가 적자를 내고 있다? 그러면 민간은 계속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 표를 1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이게 1980년도부터 2026년까지 미국 정부가 흑자를 냈는지 적자를 냈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가져갔어요. 네. 대부분 적자인데 최근에는 엄청나게 적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흑자를 냈던 데가 여기 이제 중간에 한 두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998년, 1999년도였습니다. 그때 클린턴 정부가 닷컴 버블 때 왜냐하면 미국은 항상 정부 적자가 나는 국가였으니까. 네. 근데 98년, 99년도에 정부가 흑자가 났다고 하면서 경축했습니다. 경축. 야, 이거 봐라. 이제 내가 얼마나 잘하니까. 그때 민주당이 이제 와, 우리 이거 이렇게 잘하는 거 봐라. 그런데 2000년부터 닷컴 버블 꺼졌잖아요. 네. 닷컴 버블이 왜 꺼졌는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꺼지다 보니까 언론이 터지고 했던 거였지. 네. 사실상 경기 침체도 아니었지. 갑자기 뭐가 빠졌습니다. 그때는 부동산도 닷컴 버블 때 미국 부동산은 계속 올랐습니다. 네. 근데 주식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기술주만. 그렇죠. 근데 그냥 사람들은 후행적으로 버블이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버블을 누가 어떻게 감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빠지고 나서 버블이라고 아는 거지.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고 하면 98년, 99년도에 미국 정부의 흑자가 이 닷컴 버블을 꺼트리는 기폭제가 됐다. 왜냐하면 정부의 흑자는 민간의 적자이기 때문에 네. 빨아당긴다는 개념이거든요. 이때 사실 아시아에서 외환위기 터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달러를 흑자를 낸다고 하는 거면 다른 신흥국들이나 미국의 민간들은 적자가 난다는 구조입니다.
빨아당기는 개념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미국 정부가 적자를 계속 내는 거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차라리 적자를 더 많이 내주면 뭔가 있구나. 자산시장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원래 평상시로 놓고 보면 GDP 대비해서 2%에서 3% 정도 적자 내거든요. 근데 2023년부터 미국 정부는 6에서 7, 8% 정도까지 재정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GDP분의 재정 적자 비율이. 지금도 4에서 5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높은 수준의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준 전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야지 전시 상황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 패권의 위협을 받았구나. 그래서 대규모로 뭔가 지출이 필요한 곳이 있구나. 이게 지금 뭐 금융위기나 이게 터진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럼 이 지출이 과연 어느 섹터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계속 추적을 하는 게 이런 재정 지배력 시대,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훨씬 더 투자 아이디어를 짜는데 맞을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니까 뭐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가 내려가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버리면 지금 사이클을 하나도 못 맞춥니다.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5년까지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증시 빠졌습니까? 그리고 기술주가 빠졌습니까? 보통 금리를 올리면 기술주는 빠진다, 가치주로 가라, 뭐 그런 게 네. 증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네. 근데 가치주 하나도 안 올랐어요. 사실 몇 년 동안 다 기술주 올랐습니다. 근데 기술주가 뭐 스몰 테크, 뭐 미디엄 테크, 빅테크라고 봤을 때 네. 빅테크만 갔던 이유는 지금 재정이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보조금이든 뭐든 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지금 끌고 따라올 수 있는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니까. 그리고 이 산업이 지금 미국의 GDP를 키울 수 있을지 말지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하나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AI 좋습니다. 산업이 이 GDP를 키울지 말지. 좋습니다. 일단 너무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중간중간 드리고 싶은 코멘트들이 사실은 많은데 아, 네네네. 중금리에 대해서도 좀 논의하고 싶고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경제를 볼 때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금리에만 민감한데 금리가 전부는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금리 조절을 통해서 네. 통화량을 결정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통화량이 전부가 아니라 우린 통화량이 아니라 유동성을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통화량은 유동성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쉽게 말하면 재정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 이 중동 전쟁의 여파로 전쟁이 장기화돼서 하인플레가 나오거나 이러면 또 다른 양상일지 모르지만 전제를 깔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4월 안에 종식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장기화되지 않고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죠? 금리 인상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통화 정책, 통화량만 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랬을 때 미국은 무엇을 고민할까? 그러니까 OBBA법 이미 통과시켰고 그 부채 한도를 끌어올렸었던 그 재정 투입을 더 폭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시장을 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동 전쟁의 결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수축시켰고 네. 기대감을 완전히 제로화했죠. 그렇지만 재정 투입은 더 집중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주셨고 그런 면에서도 만약에 전쟁의 종식이나 이런 사인이 있을 때 상당한 기회가 온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제대로 말씀 네, 주신 거 네, 파악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상현 부부장님이 더 코인의 저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 질문 드릴게요. 일단 가볍게만 먼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네. 이게 이행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저도 이제 확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방향으로 만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높다. 저도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간혹 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독자분들이 조금 화가 치밀어 오르셔서 나 반대야. 왜 그걸 높다고 그래? 그건 여러분을 응원해드리거나 위로해드리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높은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먼저. 네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될지 스테이블 코인이 될지를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먼저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높다. 네. 왜 높다고 보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해협을 봉쇄를 하는 거는 극단적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거는 네. 미국 입장에서나 이란 입장에서나 결국은 비용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가들은 비용은 상승하지만 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네. 저는 지금 이란과 뭐 오만과 미국 입장에서 지금 일단 이거를 막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네. 현재 상황에서 이거를 단순한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수익 모델로 전환을 해야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 입장에서도 호르무즈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뺏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격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대한 합의를 하면서 미국이 일단 호르무즈의 통제권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물류 패권이라고 하는 거 관점에서 중국이 사실상 시진핑 1기 때부터 1대1로라고 하는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은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공장, 전 세계의 모든 물류 창고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더 그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패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산업 패권, 금융 패권, 물류 패권, 이꼴 해상 패권 네. 이 세 가지가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국가의 패권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제가 역사적으로 패권 국가들을 공부한 이론인데 네. 현재 미국은 산업 패권 측면에서 과거에 뭐 40년 전에 미국이 반도체 짱이었지만 네.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도체에서 AI 산업으로 결국은 레거시에서 새로운 AI 산업으로 이 산업을 전환시키려고 한다가 미국의 첫 번째 저는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 네. 금융 패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미국 달러라고 하는 게 스위프트망에서 결제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한 50% 정도 돼요. 중국은 위안화는 3% 정도 되는데 네. 근데 50%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과거에 한 1, 20년 전에는 70%까지 높았습니다. 결국은 이 스위프트망 자체가 지금 달러 결제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원유나 이런 결제를 사실 위안화로 시도를 막 하고 있고 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달러 스위프트망은 점점 더 비중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과연 꺼낼 수 있을까? 네. 전 세계한테 달러로 다시 쓰라고 하는 거는 그건 윽박인데 사람들 안 들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경제에서 활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저는 금융 패권 측면에서 미국이 끌고 가려고 하는 방향성 두 번째로 봅니다. 좋습니다. 세 번째 물류 패권. 중국의 1대1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은 IMEC라고 해서 인도, 중동,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그 연안 지역 있잖아요. 네. 이쪽 지역을 미국은 절대로 놓칠 수 없고 이쪽을 지금 앞으로 개발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세계의 공장이 중국 하나가 아니라 차이나 플러스 원, 결국은 인도에 대한 공장을 새롭게 구축해 나간다고 하면 네. 중국이 산업 패권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저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도, 중동, 유럽으로 갈 때 네. 결국 인도에서 UAE로 가는 방식에서 호르무즈는 껴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호르무즈를 절대 뺏길 수 없는데 가장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란과 미국이. 결국은 그 부분은 다 주면 절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 다 가져간다고 하면 절대로 용납 안 할 거고 중국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 안 할 겁니다. 용납할 수 없죠. 그럼 둘이서 협상해 나가는 방법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를 수익화시키자. 이거는 그냥 없던 게 나온 게 아니라 저도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본 결과 뭐 스웨즈운을 일단 통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건 운하고 예. 원래 해협은 안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터키 해협이라고 해서 실제 통행료는 없는데 보안 서비스, 그러니까 안전료나 뭐 항로 안내 이런 쪽에서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 통행료를 받으면서 둘 간의 스윙 모델로 간다고 하면 네. 극단적 리스크가 아닌 통제 가능한 리스크로 되고 결국은 이 부분을 이 자기들이 IMEC라고 하는 이 통로 자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유리한 고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은 뭐 핵만 지금 협상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저는 핵도 매우 중요한 포션에 있지만 핵보다 더 중요한 게 호르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통제권을 가져가야 된다. 최소한
이란과 미국이 공동으로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해상 패권, 물류 패권을 온리 중국에 넘겨주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주로 이제 성 부부장님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하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 그 근거를 다소 이제 지경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토론자로서 저의 의견을 좀 보태 볼게요. 저는 약간 뭐 그 부분은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의 종전을 위한 협상 과정 관점에서 딜이라는 관점에서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짧게만 말씀드려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의제는 뭐 핵일 거예요. 그렇죠. 핵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정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내 제재하겠다고 나섰는데 그러면서 전쟁했는데 핵 제재를 못하고 끝났다. 그럼 정치적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근데 핵 제재만큼은 나름 이루고 싶기 때문에 나머지 이란의 요구는 좀 들어주면서 핵 제재만큼은 조금은 내 입장을 관철시키고 싶은 네. 그런 관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용인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쟁 복구비인데 이란이 강력하게 요구하잖아요. 그거 해야 종전한다. 근데 미국이 그 전쟁에 대한 복구비를 내줄까요? 상식적으로? 내주면 전쟁 왜 했냐 하면서 지금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완전히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복구비를 내줄 수는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관리하든 어쨌든 통행료 징수를 해서 그걸로 전쟁 복구비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만약에 받으면 지금 많이 추산 기관마다 다른데 140조 원 정도 연간 수익이 그렇게 되는데 24년 기준 이란의 그 원유 수출을 통한 그 벌어들인 부가가치 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85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대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복구하는데 써라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정치적 명분이지 않을까. 네. 뭔가는 포기하고 뭔가는 하는데. 이게 시장 입장에서도 가장 위험한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네. 비용 상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아서 그냥 우리는 안 내보겠다고 뭐 그냥 길에 깔고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리스크지. 네. 조금 더 비용을 올리겠다, 우리 예. 통행료 받겠다. 네. 처음엔 반발하겠죠. 왜냐면 해협은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봐야 되냐고 하면 저는 이 관점 어떻게 보냐고 하면 결국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원유 수출해서 버는 것보다 더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결국은 호르무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류들은 가격에 다 전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가만히 놓고 보세요. 기업의 EPS 있잖아요. 명목 네. EPS거든요. 네.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그거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아무래도 올라가죠. 예. 그래서 기업의 EPS 그래프를 놓고 보면 실제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후행해서 올라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사실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이 안 좋아지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다 항상 보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금융시장이 감당 못할 정도로 뭐 자산시장을 박살내는 뭐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나 네. 이게 물가 상승이 자산시장의 적이지 서서히 올라가는 그 생산자 물가 결국은 그것도 소비자 물가로 전가되는 거고 그렇죠. 결국은 이게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로 전가된다고 하는 게 중간에 껴있는 게 기업들이 물건을 가격을 올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EPS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비용 상승은 기업의 EPS를 올리는 것으로 올려놓는 갑니다. 방식이죠. 네.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하나가 뭐냐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아까 생산 물가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EPS를 우리 평균치만 놓고 보니까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극명하게 갈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들만 EPS가 올라갑니다. 그러겠죠. 그게 또 대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올라갔을 때 애플 같은 기업들은 핸드폰 가격을 올립니다. 근데 붕어빵 가격은 못 올립니다.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네. 그런데 소비자 물가가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또 금리를 올려서 뭐 수요를 위축시킨다고 그냥 그렇게 떠듭니다. 그러면 죽어나는 거는 애플이 죽는 게 아니라
붕어빵 가격도 무너집니다. K자형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무한 반복되는 현상인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무섭다고 하는 거고 이 인플레이션 시대 때는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하는 게 사실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자산이 폭락하면 자산이 많이 주고 있는 애들이 손해를 보고 이 양극화가 줄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지나고 나면 양극화가 엄청 심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시기를 계속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거에 어떤 자산이 올랐고 우리가 어떤 식의 자산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호르무즈에서 통행료를 받아서 그게 그러니까 상품 물가에다가 가격이 전가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결국은 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수출 기업들, 대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EPS가 올라간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요금을 받기 시작하면 뭐 희망봉을 통해서 우회하느니 네. 아니면 그 전쟁 위협이나 폭격 위협을 감당하고 그냥 가느니 그냥 통행료 30억 정도 내는 것이 그렇죠.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건 깎아줘야 됩니다. 30억은 너무 심합니다. 30억이 심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1배럴당 1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제 유가가 지금 전쟁 이후에 65달러에서 그러니까요. 120달러까지 치솟은 걸 생각해 보면 당장 이 선사가 혹은 이 산유국이 그걸 통행료를 내야 된다는 표현도 지금 등장했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건 아니고 상당 부분 이게 원유라는 것이 탄력적으로 가격이 오르니까 안 써가 아니라 비탄력적인 재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격을 정가시킬 능력이 있다라고 일단 가정한다면 네. 통행료 부과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이제 의견을 드린다면 국제법적으로 타당하냐? 안 타당하죠. 그러나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국제법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국제법에 맞나요? 그러면 하메네이 사살 사태는 맞나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들이 국제법, 전쟁은요. 모든 게 국제법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 합의점만 도출을 하면 단행할 수 있을 만한 일이고 사실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사나 산유국들이나 그러니까 전쟁하지 말고 이거 내는 게 나아라고 의사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네. 이제 논의 주제가 사실은 그것보다는 무엇으로 할 거냐예요. 근데 아까 살짝 커멘트를 주셨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할 거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말 나오는 거는 비트코인 네. 또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위안화는 논외고요. 그죠? 네, 위안화도 뭐 위안화는 당연히 뭐 위안화는 원래 중국하고 하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위안화는 어차피 스위프트망을 통과하지도 않으니까 CIPS를 통과하니까. 근데 사실 이란이 위안화를 결제를 하든 스테이블코인 결제하든 그게 미국 입장에서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네, 그게 큰 영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선례가 되면 네, 결국은 다른 국가들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페트롤 달러도 사실 미국과 사우디 간의 협정이었고 네. 그게 오펙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결국은 모든 원유에 대한 결제는 달러로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유가 석유가 필요한 국가들은 달러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뭐 삽을 캐든 뭐 땅을 파든 해가지고 그렇죠. 달러를 벌어와야 네. 석유를 사올 수 있고 그걸로 또 공장을 돌릴 수 있고.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된다라고 한다라는 가정하에면 이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지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저는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약에 그 결제가 된다고 하면 미국 네. 입장에서 그렇게 뭐 싫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싫어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좋아할 이유일 것 같은데 적어도 중간 선거 전략상. 네. 이게 뭐 이란이 뭐 스위프트망에서도 배제시킨 게 사실 뭐 미국과 매우 적대적이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달러로 결제를 못 시키게 아예 막아버렸잖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로 한 것도 있지만 이란이 지금 상황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 미국이 과거에 달러 스위프트망을 막은 것처럼 그렇게까지 막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제가 실물 경제 시장에서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시키겠다고 하는 게 미국의 최대 목표라고 그때 그 달러 패권, 그러니까 그 금융 패권 측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쓰는 것들도 이게 실물 경제를 끌고 오는 방식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뭐 블랙락부터 해서 뭐 토큰화 개념을 다 같이 만들어내고 있고 자산 토큰화 네.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전부 다 결제시키겠다.
뭐 AI 에이전틱 시대 이런 것들 다 뭐 우리가 자고 있는 시대에서도 뭐 결제가 되는 방향의 시대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게 실물 경제이긴 한데 네. 제일 포션이 큰 건 사실 무역 결제입니다. 무역 결제. 거기서 사실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활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금의 재정 적자를 내는 거에 대해서 네. 한결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가 결국은 사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네. 내야 되는데 적자를 네네. 누군가 사줄 곳이 없으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런 뭐 흑자국들이 그거를 무기화시키기 시작하면 미국 입장에서 이게 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줄 사람이만 계속 있다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 적자를 계속 낼 수 있고 적자를 좋은 방향으로 배치만 시킬 수만 있다고 하면 GDP를 키워 나가는 데 있어서 한결 수월해집니다. 네. 근데 달러를 실물 경제에서 끌고 오려고 하는 거에 무역 결제는 저는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국가들이 인정을 해줘야 될 방식이거든요. 음. 개인은 그렇죠. 먼저 쓰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금융기관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베센트도 최근에 기사는 묻혔지만 달러,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판을 미국이 네. 다른 나라한테 뺏기기 전에 빨리 클래리티 법안 동의해라라고 하는 그렇죠. 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 어느 정도 그 가이드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이자 네. 안 주는 방향으로. 예. 근데 이자를 주든 안 주든 어느 방향이든 간에 빨리 이거를 상원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게 베센트 얘기였고 이게 법안이 빨리 합의가 돼야 네. 기업들은 그 법안을 토대로 자기들의 사업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개인들한테 확장시킬 수 있는 방식이 있고 국가 측면에서는 이 무역 결제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한 건인데 이란이 만약에 달러를 가지고 간다? 네. 미국 입장에서 굳이 안 막을 것 같아요. 뭐 말은 그러니까 오피셜리하게 말은 뭐 이렇게 떠들 수 있지만 특히나 트럼프라고 하면 과연 막을까? 제 저는 의견 아니라- 한번 아니라고 드릴까요? 봅니다. 그럼 예. 저도 여기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란 같은 경우는 기존 통화 시스템의 붕괴가 찾아왔죠. 이미. 네. 이란 리알화 가치가 그냥 지금은 제로죠. 의미가 없어. 그냥 네. 종이 조각이에요. 제가 자꾸 이란 중앙은행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근데 셧다운돼 있어요. 지금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금 아예 없어진 건지 공개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란의 물가 상승률이 연간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이거 IMF 통계지만 42, 3%입니다.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이란 리알화 가치는 완전히 제로화됐다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란이 유엔 제재하에 이란 리알화 가치가 완전히 제로화됐고 그런과 동시에 스위프트망에서 배제되니까 달러에 대한 이 통화 시스템에 대한 붕괴가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국가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디지털 커런시로 바꾸자 하긴 하지만 이게 비트코인일까 스테이블 코인일까. 근데 굉장히 재밌게도 비트코인으로 이란은 주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비트코인으로. 이란은 네. 왜냐하면 이미 테더나 서클로부터 발행 제재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렇죠. 이미 기사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미국의 통제권 아래 있는 거예요. 일종의. 네. 스위프트망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통행료 비트코인으로 하는 게 맞다. 차라리. 이렇게 요구를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함으로써 지금 굉장히 재밌게도 T빌 기준으로 단기 국채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보유한 미 국채 보유액보다 스테이블 코인이 더 많아요. T빌 기준으로. T빌 기준으로. 네, 네. 단기 채권만 보면. 네. 그 되게 재밌죠.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웬만한 국가들은 다 역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일본마저도 일본마저도 역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국채가 아니라 단기 국채를 네. 중심으로. 근데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화하는 통행료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많은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적어도 중간 선거 전략상 미 국채가 정말 양적 완화만큼 쏠릴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사실 앞에서는 부채를 풀어가지고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유동성 확장이 있겠지만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기업들이 선사들이 특히 네. 해운사들이 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받으려 할 겁니다. 그럼 발행 수요가 늘어나면 미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으로서 본다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차라리 받아라.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한다면 이런 걸 겁니다. 근데 그게 서로 간의 합의점에 왜냐면 이게 너무나 첨예하니까 네. 도달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어찌됐건 스위프트망에서 이란은 일단 뭐 달러 결제를 못하는 국가긴 하니까 네. 대놓고 미국이 동의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란이 그렇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받는다라고 하는데 미국이 그걸 막을까라는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안 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협상을 하든지 간에 네.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으로 한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탈중앙화라고 하는 비트코인을 네. 중앙화 관점으로 끌고 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야 되는 거지 비트코인을 키우는 게 미국의 목적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런데 네. 가상화폐 시장, 암호화폐 시장은 네. 어찌됐건 간에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는 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야 네. 이 수요가 커집니다. 예. 반대로 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 스테이블 코인은 살려고 하다가도 떨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관심이 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물 시장으로 다 들어오고 난 뒤에는 음. 비트코인 가격이 어찌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찌됐건 간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과 비트코인의 흐름은 인과관계라고 보기보다는 상관관계가 매우 그렇죠. 높습니다. 네. 결국은 이 시장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비트코인 네. 시장을.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처음에 뭐 우리가 미국을 뭐 비트코인의 그 국가로 만들겠다 예. 뭐 하는 거가 사실 전 세계 국가에 뭐 엘살바도르를 제외하면 몇 나라가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네. 비트코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우호적인 발언을 계속 던지는 국가 중에 하나가. 근데 비트코인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비트코인을 토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시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보시면 우리 금태환, 금이 있었기 때문에 금을 담보로 해서 브레튼 우드가 금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금 보유량보다 달러를 더 많이 풀다 보니까 70년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닉슨 대통령이 이거를 금태환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페트롤 달러 체제. 석유와 달러를 폐거시키겠다. 모든 국가는 석유를 써야 되는데 이걸 달러 결제를 해야겠다고 하면서 달러가 죽을 뻔했던 달러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은 이 달러의 담보를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신뢰라는 게 죽다가도 살아난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달러에 대한 신뢰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 뭐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게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 달러의 패권은 스테이블 코인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게 미 국채가 되는 거고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또 거기 비트코인이 또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 개가 한 몸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저는 비트코인은 버릴 거라고 봅니다. 금 버린 것처럼. 네. 근데 지금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미국 입장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판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돌고 돌아왔는데 이란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결제를 한다? 미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탈중앙화라는 관점, 달러가 아닌 뭐라는 관점. 근데 비트코인이 위안화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렇죠. 네. 말씀 주셨던 거 저도 거의 100%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고 되게 고민을 했는데 생각이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네. 왜냐하면 비트코인 매입하려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하니까 비트코인 가격 상승 여부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여부가 같이 맞물리는 거죠. 네. AUM 규모가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관관계가 있고요. 네. 또 재밌게도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는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면 그러면 그만큼 미국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게 유동성 공급 확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아닌 유동성 공급 확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확대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가장 좋아하잖아요. 유동성을 가장 좋아하는 그렇죠. 시장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두 가지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적어도 중간선거 전략상만 고려를 한다면 다른 건 이제 뒤로 미루고 26년 11월까지만 겨냥해 본다면 비트코인으로 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든
어쩌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는 걸 더 우선시하겠지만 어디선가 조율이 되겠지만 둘 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나름 그 관리 권한만 갖는다면 뭐 충분히 허락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는 봅니다. 그 관리 권한을 가지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에 선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동안은 권한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권한이 있다고 하면 미국의 입장에서 통제 가능한 범위로 들어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해협이. 그럼요. 그러면 이 물류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하는 거죠.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 비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의미 없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결에서 생각해 보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래 북극 항로 계속 관심이 있었고 네, 네. 그린란드도 관심이 네. 있었고 이게 다 항로나 뭐 그 통행로 자체를 갖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네. 지정학적인 결에서 그리고 이 이란이라는 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 입장에서는 1대1로 사업과도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좀 어느 정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네. 역시 호르무즈 해협 네. 그리고 에너지 패권도 생각해 보면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자 하는 거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에요. 근데 거기서 통행료를 어떻게 징수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토론을 해본 겁니다. 네, 하여튼 1대1로는 좀 공부해 보시면 좀 아실 거예요. 나중에 네. 중국이라는 나라가 좀 무섭다고 느낀 게 뭐냐고 하면 네. 그 1대1로를 140개국 이상의 1대1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무역 구축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중국이 투자를 하는데 이게 대출 형태로 투자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국가가 만약에 그런 대출에 대한 이 빚을 못 갚는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영향권을 가져가 버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그 사채업자들이 대출해주고 돈 빌려주고 그 자산을 뺏어가는 방식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항로 같은 게 많이 뺏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어찌됐건 간에 이거의 공급망을 이제 자기들이 통제하려고 하는 방식이지만 뭐 제조, 물류, 시장 효율성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 그게 어떤 온리 차이나에서 차이나 원으로 지금 해보려고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방식과 중국의 방식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공부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좀 더 한 번 더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 미국이 하는 방식이 무조건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악하려고 하는 방식이고 미국은 어찌됐건 간에 이 물류 통로에 대해서 새로운 개척로를 만들어주면 그리고 그 물류의 통로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영향권만 네. 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은 성장할 수 있도록 놔둔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인도나 뭐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이 뭐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것들도 좀 그렇죠.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미국의 계획이 성공한다? 그러면 제조 국가는 중국도 당연히 하겠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새로운 공급망이 생기는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게 뭐 전쟁 나면 재건이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이게 새로운 공사가 들어가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그 주가 이런 쪽의 기업들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해당 국가들은 네. 매우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결국은 네. 인도와 아세안 이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커 나가는지를 매우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그런 쪽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과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패권을 다투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의 경찰을 포기했고 네. 그리고 단극화에서 이제 다극화 시대로 저는 가고 있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이나 방산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저는 계속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방산 섹터가 그냥 전쟁 났으니까 단기적으로 오르고 빠지고 이런 관점을 안 봅니다. 네. 지금의 이런 지정학 관점에서 놓고 보면 방산 섹터는 그 어떤 섹터보다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동안은 중국의 모든 공장을 만들어서 니네가 제일 싸게 만드니까 니네 쪽에서 다 해라고 하는 관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미국 스스로도 지금 리쇼링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와서 전력 인프라 다 까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그 부분들은 이미 다 시작됐고 그래서 뭐 전력망이나 그리고 원전이나 신재생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 박차를 가질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또 이런 이란, 이스라엘 호르무즈가 막히면서 이렇게 좀 한번 좀 또 위기를 한번 느꼈기 때문에 네. 더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체 에너지를 빨리 만들어내야 된다. 좋습니다. 네. 말씀 너무 좋아요. 그 주셨던 의견에 저도 이제 커멘트를 토론자로서 드려본다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조치를 가했을 때 네. 그날 제가 이제 칠판 강의를 촬영했어요. 네. 칠판 강의를 촬영하면서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다. 왜냐하면 변수가 있다. 그것은 중국의 대응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 있은 이후에 네. 중국향 선박은 더 많아지기까지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중국은 전혀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국제 유가 레벨이 올라갔는데 그 안에서 그렇게 덜 오른 원유를 수급받는 그런 오히려 기회도 받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시진핑이 굉장히 좋아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급물살을 타는 거예요. 네. 꺼려졌던 것들이. 네. 그러면서 오히려 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기회를 보는 거예요. 이게 단기적인 충격이 있을 때 구조적인 대응 전략도 다 고민하거든요. 에너지 자립도를 끌어올려야 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중국은 오히려 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 조치를 한다.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거든요. 중국으로부터 이란으로의 무기 공급을 차단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으로부터의 생필품 같은 거 수출 기회를 차단하는 거. 세 번째는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급받는 걸 차단하는 거. 자, 이런 차단까지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국의 대응이 두 가지일 수밖에 없다. 하나는 중국이 오히려 유화적으로 네. 중재국으로서의 지위를 더 고조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근데 두 번째는 반대로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네. 근데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전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종전 협상으로 갈 수도 있고 이란 너 이런 부분 양보해 종전하라 중재국으로서 지위를 발동시키면서 실리를 더 챙길 수 있다. 네. 지금 가뜩이나 세계 200여 개 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반미 감정이 이렇게 고조되고 미국 국채를 다 팔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미국 주택을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중국이 중재국으로서 지위를 가져가면 네. 많은 국가들을 나의 국가, 나의 진영으로 포섭시킬 수 있다. 이렇게도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지금까지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중국에서 지금 나온 표현이 뭐냐면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러니까 좀 강경한 태도를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만약에 이란이 미국에게 상당 부분 뺏기는 모습이 전개되면 지정학적인 결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중동 전쟁을 미중 간의 어떤 지정학적 패권 전쟁의 결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관리 통제하게 하는 것을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런 결에서도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지금 촬영 시점에 중국이 어떤 식으로 나서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네. 빠른 종전으로 갈까 아니면 걷잡을 수 없이 확전으로 갈까. 제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도 좀 5월 달에 만나기로 했고 네. 중국과 미국이 그럼 언제든지 무산될 수 있죠. 무산될 수 있죠. 그리고 그렇죠. 미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을 어차피 4월 말 이상으로는 못 하잖아요. 못 하죠. 예, 예. 뭐 의회 이제 그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은 이렇게 지금 불확실성이 엄청 키우는 전쟁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렇게 이 변동성이 이 진폭이 점점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끝났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보지만 네. 이 진폭이 작아진다고 하면 자산시장은 충격을 덜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2월 28일 날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을 때 주가 빠졌잖아요. 그때부터. 네. 근데 오늘 시점 기준으로 보면 다 해보겠습니다. 네.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여전히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쟁의 관점에서 항상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다음 만약에 또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 진폭이 작아지죠. 전저점보다는 낮을 거라고 하는 그렇죠. 전저점보다 위에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주가의 그것도 네네. 저점을 올려가는 방식으로 네. 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 다음부터는 미국 경제가 상장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 중국과 미국만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절대로 둘은
화해로 수렴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네. 패권이라는 거에 맞물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근데 전면 충돌로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미국은 일단 상호 의존의 역설위라고 저는 하는데 둘은 필요합니다. 일단 그런 관점에서는 계속 관리된 경쟁으로 그게 지금 트럼프가 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관리된 경쟁으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네. 경제를 효율성 중심의 구조였다고 하면 그동안이 앞으로는 안보 중심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공급망을 새롭게 재편해야 된다는 쪽에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모든 시장 경제가 효율성으로만 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게 모든 걸 다 이게 효율성을 안 간다고 해서 모든 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효율성으로 갔던 거는 최근 30년 우리가 봐왔던 시대인데 네. 우리가 이 30년이 지금 봐왔던 30년이 300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네. 최근 30년을 제외하고 놓고 본다고 하면 지정학 불확실성은 컸던 해가 훨씬 많았다고 하는 거죠. 네. 네. 최근 30년은 매우 효율적인 시장이었죠. 네. 근데 전 앞으로는 이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뭐 안보 중심이든 자국 중심. 그러면 공장이 여기 있더라도 우리 쪽에 하나 더 세우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장을 누가 세우느냐? 이거를 잘 보면 그 기업이 돈을 벌겠죠. 그런 쪽으로 우리는 계속 접근을 투자의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려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주셨던 의견을 또 역시 토론자로서 보태보고 마지막 질문을 네. 드려본다면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가 전쟁 발발한 날부터 이제 즉시 분석 영상 보고 하셨겠지만 전쟁으로 인한 충격, 러우 전쟁이 지금 4년 2개월째 지속되고 있지만 이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은 러우 전쟁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관세 전쟁조차도 우리 첫날 해방의 날 관세 전쟁 할 거야 판넬 들었고 그 다음날 중국이 나도 상응하는 보복을 할 거야 라고 했고 그 2, 3일 지난 후에는 그 2, 3일 동안이 세계 주식시장의 저점이었죠. 그 이후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뭐 더 막 치밀하게 싸우는 일이 있었어도 관세율이 더 올라갔었어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전쟁조차도 발생한 그 당일의 진폭이 굉장히 크고 하메네이 사살하고 이때 뭐 진폭은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이렇게 진폭이 진행되다가 전쟁이 나름 장기화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그 진폭이 잦아들죠. 예.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상당 부분 시장은 전쟁이 끝났다고 이미 해석하고 있다. 시장의 해석은 상당 부분 혹은 곧 끝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성상현 부부장님을 모셨으니까 네. 더 코인의 또 저자로서 그 마지막 이런 질의를 드릴게요. 그냥 2026년 이제 4월을 넘어서 네. 어떤 결에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될지 네. 또 어떤 결에서 어떤 변수나 어떤 결에서 이 시장을 판단하고 대응해야 될지 네. 그냥 큰 틀에서의 의견을 좀 여쭙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일단은 뭐 더코인의 저자로서 네, 한 번이라도 제가 책 홍보 더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은 네. 제도가 변화하는 것과 동시에 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AI와 그동안 우리 AI만 계속 봤잖아요. 네, 근데 이 결제 인프라가 지금 결합이 되는 게 산업 측면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거를 모든 기업들이 지금 물밑에서 준비를 다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스트라이프 그리고 뭐 아마존, 웹서비스,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런 네네. 기업들까지 전부 다 AI 에이전틱에 대한 결제 구조를 그렇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죠. 뭐 이란에만 지금 보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게 다 네. 우리의 실생활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아직까지도 AI 에이전틱이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찌됐건 근데 우리는 투자자니까 투자는 한 발 빨리 가야 돼요. 네. 실생활에 다 퍼지고 나면 네. 그게 사실 멀티플 고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를 너무 이런
저는 물론 지정에 관심이 많고 지정하고 좋아하지만 네. 여기 너무 혈안이 돼 있기보다는 네. 앞으로 지금 세상이 그리고 산업 패권이 미국이 이길지 중국이 이길지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길지는 그거는 가봐야 되는 거지만 그렇죠. 어찌됐건 간에 이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거는 중국, 미국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엄한 산업 지금 투자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산업들은 결국은 앞으로 미래를 이끌 그런 산업들로 기업들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우리 실생활과 우리 자본시장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부를 하고 네. 투자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왜냐하면 노동소득도 그 방향으로 체인징 해야 됩니다. 음. 앞으로 뜰 산업들. 네. 투자도 그쪽으로 자본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노동소득으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들을 자본소득으로 커버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노동도 자본도 다 놓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뭐 미래 전망가는 아니지만 이쪽 산업이 커질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노동소득, 자본소득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내가 하면 좋을지를 이 방송을 토대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경일남 TV도 계속 봐주시면서 바뀌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계속 해보면 우리가 선구자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 지출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이건 좀 빨리 캐치했다고 봅니다. 네. 80년도에 우리나라가 1980년도에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이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익이 안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일본이 워낙에 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자가 뛰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일본의 수출 비중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그 수출 리밸런싱이라고 저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 호재에 우리나라가 그거를 이제 딱 잡은 거죠. 그러면서 미국의 일본이 수출하는 비중이 떨어지면서 그 수출 비중을 우리나라, 대만, 중국이 가져갔던 거였어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의 비중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 부분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지출하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지금 정부 정책입니다. 네. 저는 그게 뭐 그것만 놓고 본다면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산업 생태를 빨리 가져와야 된다. 정부도 개인도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 네. 투자적인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주신 의견에 제가 몇 가지만 뭐 상세 설명 한 가지 드려보면 예를 들면 이제 에이전틱 AI 말씀 주셨지만 피지컬 AI 영역으로 잠깐 건너오 보면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냉장고가 스스로 달걀의 개수를 헤아리고 직접 주문하는 시대가 옵니다. 피지컬 AI예요. 뭐로 결제할까요? 이제 키오스크가 소비자를 알아봐요. 안면인식 기술로 알아보고 나의 소비 패턴을 기억해요. AI죠. 그러니까 키오스크도 AI와 만납니다. 그럼 지급 결제도 자동으로 합니다. 뭐로 결제할까요? 이게 더코인 저자로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이런 시대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는 거죠. 그 속에서의 우리가 그 시장의 변화, 어떤 시장이 커질 것인지, 그럼 누가 이런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인지, 어떤 화폐가 이걸 주도해 나갈 것인지, 이런 변화를 들여다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신 거예요. 상당 부분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전쟁의 경과도 지켜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전쟁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중요한 부분들을 챙겨보십사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네. 토론에 또 참여한 소감 말씀. 갈수록 토론 스킬이 막 늘어나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네. 토론의 영향을 끌어올려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키워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겸손하게 혼자 다 컸으면서 네 좋습니다. 우리 성상현 부부장님 보내드리고 추천서 더코인 한번 관심 있게 제가 이 더코인의 저자로서 제 소개를 자꾸 하지만 이게 코인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네네. 코인과 관련해서 이게 화폐잖아요. 화폐를 통해서 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네. 총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역시 그런 관점에서 추천 의견 또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